나으리 소인이 아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사옵니다. 판결문이 펼쳐지려던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결백한 과부에게 유죄가 선고되기 직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권력은 이미 모든 입을 틀어막았고 증거는 불길 속에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과연 이 한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가 단단한 거짓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윤서하는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전라도 해안가에 청해현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자리한 이 고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평온한 곳이었지요. 갈매기 울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뒤섞이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며 하루를 열고 시장에는 싱싱한 생선과 젓갈 냄새가 골목마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랐으니 보이지 않는 탐욕이 고을의 뿌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 어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허름한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윤서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서하는 한때 그런대로 이름 있는 양반가에 시집을 갔으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홀로 아들을 키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댁은 남편이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뿔뿔이 흩어졌고 서하에게 남겨진 것은 낡은 초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어린 아들 도윤뿐이었습니다. 서하는 비록 어려운 처지였으나 무릎을 꺾는 법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의 곁에서 글을 읽고 셈을 익혔던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소장이나 편지를 대신 써주거나 복잡한 계산을 도와주며 근근히 살아갔지요. 손가락이 시리도록 찬 겨울 아침에도 붓을 놓지 않았고 눈이 침침해지는 저녁에도 등잔 앞에 앉아 일을 마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서하를 은근히 의지하면서도 과부라는 이유로 가까이 다가오기를 꺼렸습니다. 존중과 거리감이 뒤섞인 묘한 눈길이 늘 그녀를 따라다녔지요. 서하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남의 집 사정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가릴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한 번 그릇된 일을 보면 신분이 높든 낮든 물러섬이 없었으니 그것이 그녀를 더욱 고단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들 도윤은 10살이 채 되지 않았으나 눈치가 빠르고 총명하였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글 배우는 것을 좋아하였고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도 질문이 많기로 소문이 나 있었지요. 모자는 비록 가난하였으나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도윤이 마당에서 돌멩이를 주워 글자를 쓰고 서하가 그 옆에서 빨래를 널던 소소한 풍경이 이 집의 전부였습니다. 청해현을 다스리는 현감은 이광필이라는 자였습니다. 이광필은 백성들 앞에서는 언제나 온화한 웃음을 잃지 않았고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인심을 얻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관아 안쪽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이 해마다 조금씩 사라지고 창고 장부의 숫자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소문이 낮은 목소리로 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이도 쉬이 말하지 않았으니 권력 앞에서는 목소리가 먼저 움츠러드는 법이었습니다. 서하도 그런 소문을 귀동냥으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도 없고 자신이 나설 자리도 아니라 여겨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마을에는 큰 부를 쌓은 상인 최만석이라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닷길을 오가는 장사로 재산을 모았고 현감과도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고을 안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어왔고 파도는 여전히 갯벌을 적셨으나 이 평온한 풍경 아래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청해현 장터 한켠에 오래된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장두석이라는 사내였지요. 두석은 젊은 시절 군관으로 복무하며 전국 여러 곳을 돌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썰미와 다부진 체구가 그 흔적을 말해 주었지요. 어떤 사연인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몇 해 전 군관직을 내려놓고 이 고을의 자리를 잡아 주막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었으나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성품이었습니다. 두석과 서하 사이에는 남모르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서하의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두석이 억울한 일에 휘말려 곤경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하의 남편이 발벗고 나서 그 일을 풀어준 것이었지요. 두석은 그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두석은 멀리서나마 서하 모자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직접 나서서 돕는 것이 오히려 과부 신세인 그녀에게 구설수가 될까 염려하여 그저 주막에 들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지요. 마을 아전의 아내 춘매는 서하와 은근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춘매는 성격이 밝고 입이 짧지 않아 장터 소식이라면 무엇이든 꿰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서하가 글심부름을 해주는 인연으로 둘은 가끔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춘매의 얼굴에는 늘 불안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관아에서 아전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를 리 없었고 알기 때문에 더욱 두려웠던 것이었지요. 춘매는 그 불안을 웃음으로 덮으려 하였으나 서하의 눈에는 그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도유는 그 무렵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갯벌 근처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발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면 서하가 혀를 차며 씻겨 주었고 도유는 씩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쏟아냈지요. 그 웃음이 서하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한편 상인 최만석이 현감 이광필과 자주 어울린다는 소문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어가고 있었습니다. 두석은 주막에 드나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끼고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면 관아 쪽에서 수레 소리가 들려오는 일이 잦아졌고 짐을 잔뜩 실은 수레가 뒷문으로 드나든다는 이야기도 흘러들어왔습니다. 두석은 주막 창문 너머로 그 방향을 슬며시 살피곤 하였으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춘매가 서하 곁으로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흘렸습니다. 서하마님, 요즘 관아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마세요.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서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캐물으면 춘매가 도리어 곤란해질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종일 서하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하는 도윤이 잠든 뒤 홀로 등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스며들어 등잔 불꽃을 흔들었지요. 서하는 그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보지 말고 듣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듣게 하였습니다. 평화로운 듯 보이는 이 고을에서 무언가가 골마가고 있다는 것을 서하는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그것은 머지않아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초가을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나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갑자기 하늘 한쪽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타오르는 달빛인가 싶었으나 이내 타닥타닥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상인 최만석의 집에서 불이 난 것이었지요. 불꽃은 유난히 높고 크게 솟아올랐습니다. 가을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불길은 마치 누군가 기름이라도 들이부은 듯 맹렬하게 타올랐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잠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이, 담요를 두르고 뛰어오는 이, 아이를 안고 멀리서 지켜보는 이들로 최만석의 집 주변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두석도 주막에서 뛰어나와 그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하였는데 군관 시절 단련된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걸렸지요. 불이 집 안쪽 한 곳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번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타다 남은 잔해 속에서 최만석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대들보 아래 몸을 웅크린 자세로 쓰러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가리며 수군거렸습니다. 관아에서는 즉시 포졸들을 내보내 사건을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현감 이광필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당일 오전부터 직접 조사를 지휘하겠다며 나섰지요. 관아에서 오래 일한 이들조차 현감이 이토록 서두르는 것은 처음 본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바로 윤서하였습니다. 서하가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허망할 만큼 단순하였습니다. 불이 난 전날 밤 서하가 최만석의 집 근처를 지나갔다는 것이었지요. 서하는 그날 밤 이웃마을 노파에 편지를 전해주고 늦게 돌아오는 길에 그 앞을 지나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현감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듯 서하를 불러들이라 명하였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서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바짝 다가붙었습니다. 서하는 아들의 머리를 한 번 쓸어내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웃으로 지내던 이들이 눈을 피하거나 귓속말을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과부라는 신부는 그녀를 지켜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세워두었습니다. 포졸들이 서하를 관아로 데려가려 하자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으나 이를 악물고 참아내었지요. 서하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거라. 어미는 곧 돌아온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서하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서하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두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불길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가슴 안에서 일어났지요. 저 불이 단순한 실화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서하가 누군가에 의해 그 불길 속으로 떠밀리고 있다는 것을 두석은 뼛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타다 남은 잿가루를 날렸습니다. 청해현의 하늘 아래 불보다 더 위험한 것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은 서늘하였습니다. 돌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무릎을 타고 번졌고 천장 높은 대청에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지요. 서하는 죄인처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현감 이광필을 마주하였습니다. 이광필은 높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서하를 훑어보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얼굴이 지금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내가 그날 밤 최만석의 집 앞을 지나갔다는 것을 부인하겠느냐? 이광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들어 현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간 것은 사실이오나 불을 낸 것은 제가 아니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어야 하였습니다. 이광필은 코웃음을 치듯 입꼬리를 올렸지요. 과부가 밤중에 혼자 그 앞을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수상하지 않느냐. 그 말 속에 서하를 올가매려는 의도가 뚜렷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자리에서 결심하였습니다. 거짓 자백을 하느니 끝까지 부인하겠다고, 설령 더 큰 고초를 치르더라도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마음을 굳혔지요. 그 결심이 서하의 등을 곧게 세워주었습니다. 현감은 신문을 잠시 중단하고 서하를 별채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판결은 며칠 뒤로 미루어졌지요. 관아 밖에서는 도윤이 꼼짝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관아 문만 바라보았지요. 출출할 텐데도 먹을 것을 찾지 않았고 추워지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장터 쪽에서 오던 두석이 발견하였습니다. 두석은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도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지요. 도윤아,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두석이 아이 곁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으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안에 있어요. 짧게 대답한 아이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였습니다. 두석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이미 충분한 것을 읽었으니까요. 두석은 그날부터 이 일에 발을 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하의 남편에게 진 오래된 빚이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이기도 하였으나 그보다는 이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하다는 직감이 더 강하게 그를 잡아 끌었습니다. 불이 너무 크게, 너무 빠르게 번졌습니다. 평범한 실화라면 그 정도로 맹렬하게 타오를 수 없었지요. 오랜 군관 경험이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석은 별채에 갇혀 있는 서하를 면회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관아의 드나드는 이를 통해 짧은 쪽지를 전하였지요. 서하는 그 쪽지를 받아 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토록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서하는 쪽지 한 귀퉁이에 짧게 답장을 적었습니다. 자신이 그날 밤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웃마을 노파의 이름과 집 위치를 적어 두석에게 전하였지요. 두석은 그날 밤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낮에는 주막을 돌보는 척하면서 귀를 열어두었고, 밤이 되면 조용히 관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관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수레가 뒷문을 드나드는 소리, 이광필의 목소리가 섞여 들려왔지요. 두석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죽이고 그 소리들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청해현의 밤은 깊었고 진실을 향한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두석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서하에 대한 공개신문이 열린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 죄인을 세워놓고 사건의 전말을 따지겠다는 것이었지요. 청해현에서 공개신문이 열리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장터 상인들도 가판을 비워 두고 관아 앞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갈매기 소리도 멎은 듯한 고요함 속에 사람들의 웅성거림만이 낮게 깔렸지요. 서하는 포졸에게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지요.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이미 범인을 대하듯 차갑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서하는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광필은 높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목소리는 침착하였으나 그 안에는 결론을 이미 정해 둔 사람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지요. 증거로 내세운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불이 난 전날 밤 서하가 근처를 지나갔다는 목격담, 서하와 최만석이 과거 셈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는 이웃의 진술, 그리고 서하의 집 아궁이에서 기름 묻은 헝겊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름 묻은 헝겊은 생선을 손질한 뒤 깎아낸 것이었지요. 그러나 현감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나으리. 서하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웃 마을 노파의 편지를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앞을 지나쳤을 뿐이옵니다. 불을 낸 일은 결코 없사옵니다. 이광필은 서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였습니다. 과부가 밤길을 혼자 다닌 것 자체가 수상하거늘 발뺌을 하려느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하를 향한 시선은 점점 냉랭해졌지요. 두석은 군중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이 자리를 맞이한 것이 뼈아팠지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서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버텨주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도유는 군중 맨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키가 작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까치발을 들고 어머니의 모습을 찾았지요. 어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도윤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으나 등이 곧게 펴져 있는 것을 보고 도윤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이광필은 형벌을 언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백을 하면 처벌을 가볍게 하겠노라는 회유였지요. 서하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가벼운 처벌이라는 말은 곧 죄를 인정하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윤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자백을 하면 아들에게 죄인의 어미로 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소인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사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광필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춘매는 군중 속에서 두 손을 모아 쥐고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서하는 점점 궁지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첫 시련은 그렇게 절정에 다가가고 있었고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광필이 최후 진술을 받겠다며 서하를 다시 한번 압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맨 뒤편에서 작은 몸집 하나가 앞으로 비집고 나오기 시작하였지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온 것은 도윤이었습니다. 포졸이 가로막으려 하였으나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아이는 이광필을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여쭤봐도 되겠사옵니까? 마당 안에 웃음기가 번졌습니다. 어른들의 신문 자리에 코흘리게 아이가 나서서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 어이없다는 듯 피식거리는 이들이 여기저기 보였지요. 이광필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손을 저었습니다. 물어보거라. 대수롭지 않게 허락한 것이었지요. 도윤은 한 번 침을 삼키고는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불을 훔치러 간 도둑이라면 왜 그렇게 크고 밝은 불을 질렀사옵니까? 도둑이라면 들키지 않으려 할 텐데. 온 마을이 다 볼 수 있도록 불을 크게 키운 것은 이상하지 않사옵니까? 순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피식거리던 웃음이 뚝 그쳤지요.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말이 우스웠던 것은 한순간이었고 그 말이 품고 있는 뜻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두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었지요. 불이 난 날 밤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나 정확히 어디가 이상한지 짚어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질문이 그것을 단번에 꿰뚫어 버렸습니다. 숨기려는 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최만석의 집을 태운 불은 처음부터 너무 크고 너무 밝았습니다. 온 마을이 잠에서 깨어날 만큼 환하게 타올랐지요. 그것은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불이 아니라 무언가를 없애 버리기 위한 불이었습니다. 두석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지요. 대부분은 도윤의 말을 곱씹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다른 표정을 짓는 이가 있었습니다. 춘매였습니다. 춘매의 얼굴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놀람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빛이 그녀의 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두석은 그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광필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하였습니다. 아이의 말장난에 흔들릴 필요 없다. 불이 크게 번진 것은 바람 탓이니라.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였으나 그 침착함이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눌러 담은 당혹감이 말끝에 배어 있었지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으나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어머니의 눈과 마주쳤지요. 서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잘하였다고, 어미는 괜찮다고, 두렵지 않다고. 도윤은 그 눈빛을 받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석은 신문이 끝난 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불이 의도적으로 키워졌다면, 그리고 그 불이 최만석의 무언가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였습니다. 최만석이 가지고 있던 것, 누군가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이 사건의 열쇠였습니다. 바닷바람이 관아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질문 하나가 단단하게 닫혀있던 문에 가느다란 균열을 냈고 그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공개신문이 끝난 다음 날부터 청해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윤의 질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며 수군거림이 커지자 이광필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였습니다. 관아에서 움직임이 바빠졌고 포졸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횟수가 부쩍 늘었지요. 권력이 위협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목소리를 가진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두석의 주막에 관리 둘이 찾아온 것은
신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들은 술을 청하는 척 자리를 잡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주막 주인장, 요즘 쓸데없이 관아 주변을 기웃거린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두석은 술잔을 닦으며 태연하게 대꾸하였습니다. 손님이 많다 보니 밤늦게 뒷정리를 하다 보면 밖을 오가게 되지요. 관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두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코를 들이밀다가는 코가 베일 수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겠지요? 협박이었습니다. 두석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으나 관리들이 돌아간 뒤 그의 눈빛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춘매의 남편 아전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상관으로부터 불려 가 한참을 면박을 당하고 돌아온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춘매에게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지요. 당신 서하마님이랑 가깝게 지내는 것 다들 알고 있소. 괜한 일에 끼어들었다가는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소. 춘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지요. 춘매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벽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입을 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문날 도윤의 질문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이들도 포졸들의 눈길이 자신을 향한다고 느끼는 순간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수군거리던 목소리는 잦아들었고 장터에서도 서하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지요.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면 사람들은 각자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서하는 별채에서 이러한 바깥 상황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도윤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두석이 쪽지를 전해준 이후로는 소식이 끊겨 있었습니다. 관아 안의 분위기도 전과 달리 삼엄해졌고 드나드는 이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지요. 서하는 홀로 앉아 등잔도 없는 어둠 속에서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아들 앞에 떳떳하게 서리라고 스스로에게 다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도윤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웃 노파가 밥을 챙겨다 주었으나 입맛이 없었지요. 마을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었고 지나다니는 어른들도 도윤의 집 앞에 서는 걸음을 빠르게 하였습니다. 아이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삼켰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으나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았으니 자신도 무너질 수 없었지요. 두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협박을 받은 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지요. 최만석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불이 나기 전 최만석을 만났던 이들, 그와 거래를 하였던 상인들, 그의 집을 드나들던 사람들을 한 명씩 조용히 찾아다녔습니다. 겉으로는 술심부름이나 장사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단서의 실끝을 잡으려 하였지요. 이광필은 판결을 서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이 길어질수록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빠르게 서하에게 죄를 씌워 마무리 짓고 이 소란을 덮어버리려 하였습니다. 관아 안에서는 판결 날짜를 정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두석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밤새 청해연을 두드렸고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이 마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판결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사흘 뒤 공개 판결을 내리겠다는 현감의 명의 방문으로 붙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방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판결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까요. 두석은 그 방문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안에 결정적인 무언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서한은 돌이킬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었지요. 두석은 그날부터 잠을 줄였습니다. 낮에는 최만석과 거래하였던 상인들을 찾아다니고 밤에는 관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록 결정적인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최만석과 가까웠던 이들은 입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두석이 찾아가면 처음에는 반기는 척하다가도 사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표정이 굳어지며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권력의 손길이 이미 그들에게도 닿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판결 전날 밤 두석은 주막 한켠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앞에 놓인 술잔에는 손도 대지 않았지요. 머릿속에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아 보았으나 그것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조각일 뿐 하나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두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자괴감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별채에 갇혀 있는 서하도 그 밤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일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요. 좁은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결백한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다면 도유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생각이 서하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서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체념하고 싶은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으나 그때마다 도윤의 얼굴이 그 파도를 막아주었지요. 판결 당일 아침 관아 마당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분위기는 첫 번째 신문 날과는 달랐습니다. 웅성거림도 없었고 떠드는 이도 없었지요. 저마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광필이 자리에 앉고 서하가 끌려 나왔습니다. 서하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더욱 수척해졌으나 눈빛만은 여전하였지요. 이광필이 판결문을 펼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인기척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길이 열렸지요. 춘매였습니다. 춘매는 두 손을 꼭 쥔 채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였고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광필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춘매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아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사옵니다. 마당이 일순 조용해졌지요. 춘매의 남편이 군중 속에서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춘매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심부름을 다녀오던 날 밤 우연히 목격한 것, 관아의 관리들이 최만석의 집 주변에서 무언가를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불이 나기 전 관아 쪽에서 기름 냄새가 진하게 났다는 것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광필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지요. 서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유는 군중 사이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춘매를 바라보았지요. 두석은 마른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토록 찾던 실끝이었지요. 바닷바람이 관아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와도 같은 긴장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춘매의 증언이 끝나자 관아 마당은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그 고요함은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지요.
이광필은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우며 춘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 뒤에서 무언가를 빠르게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 역력하였습니다. 안하게 말 한마디가 증거가 될 수는 없는 법이니라. 밤중에 본 것을 기름 냄새를 맡았다는 것만으로 관리들을 의심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바로 그때 두석이 군중 사이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접힌 종이 몇 장이 쥐어져 있었지요. 두석은 이광필 앞에 나아가 공손히 예를 갖추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며칠에 걸쳐 찾아낸 것이 있사옵니다. 살펴봐 주시겠사옵니까? 이광필은 미간을 좁히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석이 건넨 종이를 받아 펼치는 순간 현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최만석이 생전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던 거래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모두 타 버린 줄 알았던 장부였지요. 두석은 최만석과 거래하던 외지 상인을 수소문한 끝에 그 상인이 따로 보관하고 있던 사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장부 안에는 청해현 관아와 최만석 사이에 오간 물자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세금 곡식이 관아 창고가 아닌 최만석의 창고로 흘러들어간 기록, 그리고 그 대가로 최만석이 관아 측에 건넨 돈의 액수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장부의 내용을 전해 들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였으나 점점 커졌지요. 세금으로 빼앗긴 곡식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된 순간 여기저기서 분노의 빛이 번져 나갔습니다. 어부의 아내가 입을 틀어막고 노인이 지팡이를 바닥에 탁 내리쳤습니다. 오랫동안 이유도 모른 채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살아온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던 것이었지요. 두석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나으리 최만석은 이 거래 기록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관아 측의 거래를 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최만석의 집에 불이 났지요. 장부를 태워 없애고 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사옵니다. 마당 안에 다시 한번 거대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이광필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갔지요. 이광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는 모두 현감을 모함하려는 자들이 꾸민 음모이니라. 그러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당을 둘러싼 사람들의 눈빛이 이미 달라져 있었지요. 조금 전까지 서하를 범인으로 여기던 눈빛들이 이제는 이광필을 향해 돌아서 있었습니다. 권위로 눌러 담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지요. 이광필의 곁에 서 있던 관리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 주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현감이 배후였구나. 우리 세금을 빼돌린 것이 저자였어. 목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서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요. 수척해진 얼굴 위로 무언가가 천천히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단히 버텨온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도윤이 군중을 해치고 어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서하는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지요. 인근 고을관리가 급히 불려왔고 이광필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관련 관리들도 하나씩 끌려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었으니 발이 저절로 붙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청해현의 하늘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모든 것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광필이 포박되어 끌려가던 날 저녁, 청혜현은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듯한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파도 소리가 여느 때보다 잔잔하게 들려왔고 갯벌 위로 노을이 붉게 번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흥분보다는 묵직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 눌려 있던 것이 한꺼번에 풀릴 때 찾아오는 그 특유의 무거운 홀가분함이었지요. 이광필과 관련 관리들은 상부에 보고되어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빼돌리고 백성을 기망한 죄, 최만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그리고 결백한 과부에게 누명을 씌운 죄가 낱낱이 밝혀졌지요. 이광필에게는 유배형이 내려졌고 함께 비리에 가담한 관리들도 각자의 죄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관아의 그늘 아래 숨죽이고 있던 진실이 마침내 햇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서한은 완전히 누명을 벗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결백이 선언되던 날, 서한은 관아 마당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으나 흐르지 않았지요. 오히려 가슴 깊은 곳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껏 버티는데 온 힘을 쏟아부었으니 다 끝나고 나니 몸이 먼저 힘을 놓아버린 것이었지요. 서한은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 있을 그 하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서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의심하였던 것이 부끄러워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서한은 그들을 향해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지 않노라는 뜻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눈을 감는 것이 사람의 약함이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님을 서한은 알고 있었지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춘매는 서하를 찾아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두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서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어서 고마웠소. 춘매는 그 말에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그렇게 마주 앉아 있었지요. 말보다 깊은 것이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춘매는 그 뒤로 남편과 함께 청혜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등 뒤에 묵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걷는 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였지요. 두석은 마을을 떠나기 전날 서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당 앞에 서서 모자를 벗어 들고 정중히 예를 갖추었지요. 은인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석 어른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요. 은혜는 제 쪽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가벼워지는 것들이 있는 법이었지요. 두석은 이튿날 이른 아침 조용히 청혜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는 뒷모습이 단단하고 깔끔하였지요. 도유는 그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조용하였습니다. 전처럼 마당에서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높여 웃지 않았지요. 어머니 곁에 붙어 앉아 책을 읽거나 멍하니 바다 쪽을 바라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겪은 탓이었지요.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도윤의 눈빛에 다시 빛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이의 회복이란 참으로 신기한 것이어서 봄볕처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서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의 편지를 써주고 샘을 도와주고 도윤의 글 공부를 살피는 하루가 이어졌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을 사람들의 눈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감이 섞여 있던 그 눈길에 이제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한은 그것을 모르는 척하며 받아들였지요. 청해현에는 이후로 오랫동안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억울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과부의 이야기, 작은 아이의 질문 하나가 거대한 거짓을 흔들어 놓은 이야기, 그리고 끝내 진실이 살아남은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큰 거짓을 무너뜨리고 정의는 더디 오는 듯하여도 반드시 온다고. 권력이 아무리 단단하게 진실을 가두어도 그것을 보려는 눈 하나, 말하려는 입 하나가 있는 한 진실은 살아남는다고. 서한은 그날도 등잔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닷바람이 불어들어 촛불을 살짝 흔들었지요. 서한은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진실도 그러하다는 것을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니라 하였습니다. 서한은 가진 것도 기댈 곳도 없었으나 단 한 번도 거짓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고듬이 결국 진실을 불러왔지요. 또한 논어에 이르기를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허물이니라 하였으니 춘매가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를 낸 그 한 걸음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빛이었습니다. 작은 진심 하나가 꺼져가는 정의의 불씨를 살렸으니 우리 삶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으나 끝내 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